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 환자가 10명 추가로 확인돼 모두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 등에 사는 내국인 9명과 외국인 1명인데 모두 최근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엠폭스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는 백신 접종을 권고받지만 실제 접종 사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 노출 우려로 접종을 꺼리는 건데 사회적 배려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체력 1등급 비율은 5.5%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3%포인트 낮았고 최하위인 4, 5등급 비율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챗 GPT를 활용한 과제 표절 논란도 있지만 일부 대학이 전공 수업이나 시험에 챗 GPT를 도입했습니다. 챗 GPT를 단순히 답을 도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챗 GPT의 답을 검증하고 다듬어 원하는 답을 찾는 과정을 교육합니다. 방사선을 쬐어 불임으로 만든 모기를 방사해 모기를 박멸하는 과학적 실험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실험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지역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옛 엠폭스, 옛 원숭이 두창 환자가 10명 더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국내 20번째 엠폭스 확진 환자 발표 이후 10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환자는 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6명, 경기 3명, 경북 1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내국인, 1명은 외국인입니다. 신규 확진자 10명은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국내에서의 위험 노출력이 확인되어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엠폭스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피부 접촉 등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치료 중 접촉 등이 3건입니다. 확진자들의 주요 증상은 피부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병변이었으며 모든 환자에서 발진이 확인됐다고 질병청은 밝혔습니다. 엠폭스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와 접촉한 정도가 높은 주변인은 백신 접종을 권고받는데요. 그러나 실제 접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 위험군이 진료와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엠폭스에 대한 예방 백신은 진네오스가 있습니다. 3세대 두창 백신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엠폭스 예방용으로도 허가됐습니다.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해야 하고 국내에는 만회 분량, 즉 5,000명분이 들어왔습니다. 이 백신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과 후 모두 접종 가능한데 지난 10일까지 국내에서 접종한 126명 가운데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등 125명이 노출 전 접종을 받았고 노출 후 접종자는 1명에 그쳤습니다.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엠폭스의 특성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신상 노출 등의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익명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을 좀 특정하기가 어렵고 미국 등에서 일부 효과를 봤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예방접종 전략은 아직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보호라든가 아니면 낙인의 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인 만큼 진료와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와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감염되신 분들이 잘 발견되고 신고되고 치료받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엠폭스는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대응의 핵심은 감염되신 분들이 빨리 진단될 수 있고 진단을 통해서 다른 전파 사례를 막을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치료제 등 대응 역량이 충분한 만큼 과도한 불안감은 가지지 말고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건강체력평가 1등급 비율은 5.5%였습니다. 전년도인 2021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3%포인트 낮았습니다. 2등급 비율도 34.3%로 역시 2021년보다 1.8%포인트 높았지만 2019년보다 4.2%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 2등급 합산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5.3%에서 지난해 39.8%로 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저체력 학생 비율은 상승했습니다. 최저인 5등급 비율은 2019년 1.2%에 그쳤으나 2022년 1.9%로 4등급은 같은 기간 11%에서 14.7%로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체력 저하 현상은 초중고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식이나 다이어트 약 복용 등 부적절한 방식의 다이어트가 여성의 생리통 위험을 최대 1.7배 높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14세에서 44세 여성 5,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년 이내 부적절한 체중 조절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22%였습니다. 이들은 부적절한 체중 조절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과 비교해서 경증의 생리통 위험이 1.2배, 중증 생리통의 위험은 1.5배 높았고 특히 승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는 경우는 최대 1.7배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1년간 체중 변화가 3kg 이상으로 크거나 일주일에 5번 이상 외식과 배달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도 생리통 위험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은 프로야구 관람석에서 맥주는 일회용 컵에 담아서만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캔째로 경기장에 들고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여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인데요. 야구장을 찾는 팬들에게도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서울연고팀의 선두 탈환 여부로 후끈 달아오른 잠실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열전을 펼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도 즐겁지만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치맥은 경기 관람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그냥 혼자 드라마 보면서 먹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더 좋고 기쁨이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야구에서 생각하는 치맥이란 제 입에 들어오는 홈런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기장에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선 반드시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2014년 취객이 그라운드에 난입해 심판을 공격하고 관람석에 불이 나는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캔 음료의 야구장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일회용 컵은 고스란히 쓰레기로 버려졌는데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버려진 일회용 컵이 400만 개에 달합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전국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6,176톤 가운데 35.7%가 야구장에서 나와 한 사람당 하루 평균 0.84kg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배출소란 오명을 썼던 야구장이 앞으로 친환경 시설로 바뀔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번 시즌부터 야구장 안으로 캔 음료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캔 반입 금지 8년 만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서 캔 음료의 관람석 반입을 허용했고요. 관중들의 성수도가 굉장히 높아진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각 구단은 비닐 막대 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공식 응원용품도 다회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야구장에서 공동주택처럼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별도 배출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것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할 오염수에 대한 환경 평가만 했을 뿐 사고 이후부터 새어나간 방사성 물질에 해양 생태계 영향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생물학적 농축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달 초 일본의 방류 후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4차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바다로 배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과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작동 전까지 배출된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앞으로 배출할 오염수 양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만 한다는 겁니다. 1500 베크렐 퍼 리터 수준으로 희석시켜 내보내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운전 및 정지 기간 이후 향후 또 배출할 총량을 가지고 장기적인 환경 영향 평가에 전문가들은 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세슘이나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희석한다 해도 결국 바다로 버리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나는 양만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이런 장기적인 영향을 보는 환경영향평가에 넣어놓고 같이 걸어놓고 평가를 하면은 좀 더 신중하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해양 방출보다 육상 장기 보관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다양한 분야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벌써부터 모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지난주에 국내에서 예년보다 무려 2달이나 빨리 올해 첫 일본 뇌염 모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기는 성가실뿐만 아니라 질병도 옮기기 때문에 여름철에 공공의 적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과학계도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계가 벌이고 있는 모기와의 정쟁 기술과 함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른 모기 출현에 놀랐는데요. 벌써부터 잠 설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온화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모기의 서식지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모기의 활동 기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조지타운대 연구진은 지난 120년간 말라리아 모기의 서식지가 매년 4.7km씩 남쪽으로 확장됐고 이 서식지의 해발 고도도 매년 6.5m씩 위로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또 다른 연구진은 앞으로는 20세기 후반때보다 아프리카 등지의 말라리아 발생 기간이 1.6개월 길어질 것으로 예측했고요. 이 서태평양 등에서 댕기열 발생 기간이 4개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관련된 전망도 있습니다. 이 오는 2080년쯤에는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일부가 1년의 절반 이상을 모기 감염병의 위험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세계의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모기를 박멸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잖아요. 지금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 산하기구 등이 개발 중인 기술이 있습니다. 네. 이 수컷 모기의 방사선을 쪼여서 불임을 만들고 자연에 풀어놓는 기술입니다. 이들 수컷이 야생의 암컷과 짝짓기를 하게 되더라도 자손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모기 전체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 수컷 모기가 자연의 방사가 되기는 하지만 이 수컷은 피를 빨지 않거든요. 때문에 모기맥에 질병이 옮을 걱정은 없습니다. 연구진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 de esta manera, mediante liberaciones sucesivas de estos machos, logramos reducir la población de nuestro mosquito vector. 연구진은 지난해 쿠바에 이 불임 모기 15,000마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사 이후에 2달간 해당 지역에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그러니까 모기맥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규모를 더 키워서 갈라파고스 제도에 모기 10만 마리를 풀었고요. 또 오는 11월에는 아르헨티나에 무려 50만 마리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방사 실험을 통해서 모기 수는 물론 또 질병 추이와 환경 영향 등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손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또 다른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기술도 방식은 유사한데 박테리아를 이용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세계 모기 프로그램이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추진하는 기술인데요. 네. 역시 수컷 모기에 볼바키아균을 감염시켜서 불임으로 만들고 자연에 방사하는 기술입니다. 이 볼바키아균은 자연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균인데요. 이 모기의 몸속에서 다른 바이러스가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때문에 균에 감염된 모기는 몸속에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가 많지 않아서 사람을 물게 되더라도 질병을 옮길 확률이 낮은 겁니다. 예. 또 균이 이 수컷 모기를 불임으로 만들거나 또 암컷화를 한다거나 암컷 모기의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연구진이 인도네시아 등의 이 볼바키아균 감염 모기를 방사를 했는데 이 댕기열 발병률이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 이집트 모기 개체 수가 95%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팀은 앞으로 이 감염 모기를 10년간 브라질 전역에 매년 50억 마리씩을 방사하기 위해서 모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이 볼바키아균은 몸속의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주고 또 모기 개체 수 자체도 줄여주는 정말 고마운 균인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또 유전자 조작 기술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연구진이 만든 기업 옥시텍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 역시 피를 빨지 않는 수컷에 작용하는 기술인데요. 이 수컷 모기 알에 특정 유전자를 삽입해서 이 야생에 풀어놓으면 유전자 조작 수컷 모기가 태어납니다. 네. 이 모기가 야생의 암컷과 짝짓기를 해서 태어나는 알이 암컷일 경우에는 유충 단계에서 죽어버리고요. 수컷이라면은 아빠처럼 유전자 조작 모기가 되는 겁니다. 이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서 500만 마리를 방사하는 실증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암컷 모기가 무려 96%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기술들을 보면 그러니까 모기가 번식을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효과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방사선 모기라던가 균에 감염된 모기, 유전자 조작 모기가 대거 야생에 나오게 됐을 때 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아직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모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은 이 모기를 먹고 사는 다른 개체도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건데 한때는 이런 모기가 방사되는 이 실험에 반대하는 주민 청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이 실증 지역의 주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ou're going to risk our community. You're going to ask the people in our community to be sacrificial lambs. 또 이런 모기 서식지가 사람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혹시 모를 인체 유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실험해본 결과 아직은 인간에서 알레르기라든지 독성과 같은 특별한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런 우려를 없애고자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모기 방사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haven't been any side effects to the environment or people reported. It's well accepted in the other countries where mosquitoes are bad. 네, 만약에 생태계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정말 전 세계에 모기가 없는 그날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모기 박멸 기술은 안전성과 효과를 모두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이 WHO라던가 아니면 FDA 등 국제기구나 어떤 각국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도 쓰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주로 질병을 옮기는 모기들을 없애는 데는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모기를 박멸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기 박멸 연구들이 주로 말라리아나 댕기열, 혹은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옮기는 특정한 모기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기는 전체 이 지구에 약 2,500종이 있다고 알려졌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발견되는 모기가 50여 종이 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빨간 진모기가 있는데 이 일본 뇌염을 옮기는 해충인데 아직은 이 빨간 진모기에 대해서 박멸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모기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모기에 잘 물려서 여름이 오는 게 무서운데 부작용만 없다면 모기를 없애는 방법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순식간에 답을 내놓는 챗GPT가 현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수업하고 시험도 이를 이용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희대 대학원 빅데이터 전공 수업 시간에 챗GPT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포지셔널 인코딩 확률을 만든다라고 하고 공식, 이게 나오는데 공식이 이제 교수가 질문하면 무엇이든 즉각 답을 내놓지만 핵심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수는 강의를 도울 다양한 보충 자료를 빠르게 찾아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학생들은 단순 계산이나 자료 검색 시간을 줄이되 챗GPT의 답을 검증하고 질문을 다듬어 원하는 답을 찾는 과정을 배웁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옆에 보조, 조수 끼고 하는 느낌인데 광범위하게 물었을 때는 그걸 다 계산하는 연산조 중에 이제 틀리는데 그걸 이제 다시 디테일하게 물어봤을 때는 본인이 실수했다고 아까 계산이 잘못됐다고 다시 정답을 뱉어내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챗GPT를 활용한 오픈북 시험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20명이 모두 똑같이 챗GPT로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예시 문제가 있어서 한 번쯤 돌려보기는 했어요. 돌릴 때마다 챗GPT가 나오는 답이 다 달라가지고 그런 느낌은 없었고 정답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챗GPT 바로 쓸 수 있는 답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챗GPT도 조금 써봤는데 조금 문제점도 발생하니까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 챗GPT의 답을 그대로 긁어서 낸 학생이 있는가 하면 현재 챗GPT는 도표 등 이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자신이 문제를 이해하고 질문을 만들어 챗GPT가 답할 수 있게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결국 잘 이해하면서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그 이해를 높이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들도 같이 학습시켜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그 답안지를 보면서 제가 확 느꼈습니다. 챗GPT가 막 등장한 지금 이른바 과제 표절의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결국 사회에 나가면 암기력보다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 그걸 검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답을 어떻게 구할지 이 생각은 어떤 논리에 근거하는지 등 계속 질문하고 사실을 그대로 주입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사고하는 능력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는 출판계에도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석학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최근 출판계를 관통하는 화두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지난해 11월 챗GPT의 등장 이후 활용법 안내서가 쏟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소설가와 협업하며 창작의 영역까지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고 놀라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꿈을 꿨다, 악몽을 여러 번에 거쳐서 꿨다 그런 복소를 써내더라고요. 챗GPT와 집필 작업에 참여한 작가들은 인공지능이 밀도가 높고 섬세한 문장을 구사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기술은 월등하다며 추후 글을 쓸 때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한 말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로 했는데 그런 걸 자꾸 못 만들어내요. 이제 그런 걸 만들으라고 지시를 해도 나는 AI로서 그런 누구를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은 못한다. 우리 검색 엔진보다 훨씬 월등하게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하는 말을 훨씬 더 잘 알아듣고 물론 이제 대필해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용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신약 개발처럼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중 공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의 경우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 우리의 생각마저 바꿔놓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nd then the AI can use that to manipulate the children, to make them
buy certain products, make them adopt certain political or religious views? 축복이냐 재앙이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 경쟁에 뛰어들며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 숨고르기를 하며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경남은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230여 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런 산업 환경을 바탕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수소 연료전지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잠수함용 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용 연료전지는 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는데 독일 지멘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한 겁니다. 건물용 연료전지도 상용화에 성공했고 소형 선박용 연료전지도 실증 완료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에서 쓰는 수소 압축기 제작 등 수소산업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드론이나 무인 잠수정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만큼 부가가치가 크고 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습니다. 특히나 모빌리티나 이런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가 크게 확대될 것을 보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고도의 기술을 이런 민수 시장에 확장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이와 같은 수소 관련 기업이 234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입니다.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8.3배나 증가했습니다.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과 활용 등 연관 사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런 산업 환경을 토대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주요 도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기반 시설과 연구 개발, 기업 지원과 보급 등 4대 전략을 마련해 오는 2023년에는 수소 기업의 매출액 3조 3천억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김해와 밀양을 연계해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한국수소기술원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경남은 수소 산업의 전 과정에 생산부터 입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밀집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을 약 1조 3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생산 유발효가 3조 9천여억 원, 고용 유발효가 2만 3천여 명이 목표인 경남의 수소 산업이 세계 1등이 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지난해 60살 이상 취업자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폭도 최대였는데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0살 이상 취업자는 58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증가세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도 처음 20%를 넘어섰습니다. 일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60살 이상 고령층인 셈인데 70대 취업자도 170만 명이 넘어 관련 집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구조적으로 고령층이 25%가 넘을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부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라든가 활동 가능하신 그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자식도 부모님을 끝까지 자기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경제의 허리격인 30, 40대 취업이 줄고 워킹 시니어만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고령층 창업이 6년 만에 76%나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늦은 창업을 하거나 공공 일자리 내지는 뭐 경비라든가 서비스업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력 업종인 제조업이 좀 부진하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만 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수출 제조업 부진에 대기업 투자까지 위축되면서 취업시장 양분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I have a
dream.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live with robots. Robots in the home, doing the dishes, taking out the trash. How cool would that be? But I claim that for robots to be living with us in this environment, the robot needs to be human shape and human size, or humanoid robots, because this environment is designed for humans. Like when you climb upstairs, the step height is such because for humans to walk up, or the door handle is a certain height for humans to open up. So unless the robot is a humanoid robot, it won't be able to navigate this environment. You can find the ball. So this is just one example. There you go. Go! DARIN stands for Dynamic Anthropoid Robot with Intelligence. This robot is a fully autonomous robot. It's a fully open source robot for research and education. Can you turn it on, Kyle? Okay. Okay, so what you see right now, we're not remote controlling it. Okay, you can put it on the ground. So currently it's programmed to play a game of soccer. So you can see that it's following the ball, right? So, hey, DARIN, can I kick the ball? Okay, left foot. There you go, good job. So a lot of people ask, humans with robots coexisting, living together, when would that come? I think we have a long way to go, but at the same time, it's already happening now. I don't know if you have one of those robot vacuum cleaners. Those are robots, if you think about it, right? So what's a robot? If we have three things, we call them a robot. Sense, plan, act. Sense, sensors that gather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Plan, a computing system that makes decision. Act, physical things that make it move, lift things or walk or move around. If you have sense, plan, act, we call it a robot. I believe he told you about RoboCup, the International Autonomous Robot Soccer Competition. We've been world champions 5 times. That was 8 years ago. I think it's about time for us to come back to RoboCup with Artemis. So this year, July in Bordeaux, France, RoboCup 2023, we're bringing Artemis, and we're going to kick some balls. I'm gonna just pull like hips. Yes, yes. So is that the do everything that a typical human can eventually. Can you make it move around a little bit? Okay. If your robot cannot even play a game of soccer, how would you be able to use these robots for more important things, such as saving people's lives? And as a matter of fact, we have robots that we're using for firefighting and disaster relief.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all these technologies we develop for soccer playing robots are being used for these more important applications. I want to build things that sort of help improve people's lives. People who are struggling, medical robots, that's sort of the thing that I want to do. So seeing these robots, helping push the robot technology to that next level is really rewarding, because you're like, oh, the dream, it gets closer. The goal of robotics in general is to make life easier for, everyone. And I think as, the technology continues to progress, costs will continue to come down, and eventually, hopefully, it will be a lot more accessible for people who really need the extra help in their lives.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삶의 큰 기쁨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이런 식도락의 즐거움을 앗아가는 큰 병이 있는데요. 바로 식도암입니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식도암의 발병 원인과 그리고 치료법, 또 갖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장 이종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식도암 요즘 뉴스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언급이 되는데 정확히 어떤 암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식도암은 그냥 말 그대로 식도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 즉 암을 말하는 거고요. 식도라는 장기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꿀꺽하고 삼키면 목에서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기 인두라고 부르고, 인두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치라고 부르는 위가 시작되는 부위까지 목, 가슴 그리고 복부까지 쭉 이어지는 길쭉한 관, 튜브처럼 생긴 장기를 우리가 식도라고 합니다. 이런 식도에서 생긴 악성 종양을 식도암이라고 부르고, 식도는 이제 점막과 몇 개의 근육으로 만들어진 장기인데 우리나라에 생기는 식도암의 대부분은 이런 점막에서 발생을 해가지고요. 이제 근육을 파고들고 주위 조직으로 파고들고 또 림프절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그런 악성 종양입니다. 이게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암이 전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식도암은 2,750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에 생기는 암의 한 1%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고, 남자가 여자보다는 훨씬 많이 생깁니다.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주로 노령층에서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보통은 60대에 진다는 경우가 제일 흔한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도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식도암도 다른 여타의 암들처럼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종양이 이제 조금씩 커지면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을 막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음식을 삼킬 때 약간 걸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실제로 음식이 잘 안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 아프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연하곤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환자분들이 물을 같이 먹으면 또 잘 내려가기도 하고 뭐 가끔 생기기도 하니까 증상이 있다 없다 하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기도 하고, 더 진행하면 나중에는 죽처럼 부드러운 게 아니면 잘 넘어가지 않는 단계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정도 되면 대개 몸무게가 한 4kg, 5kg 이상 빠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기로 전이하거나 또는 주위 조직에 영향을 끼쳐서 뭐 통증이 생긴다든지 목이 쉰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연하곤란, 삼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잘 안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다, 뭔가 걸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도암을 유발하는 원인은 뭔가요? 이게 지역마다 식도암의 종류가 좀 다른데요.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쪽에서는 편평상피세포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암이 제일 많고, 그의 가장 주된 원인은 흡연과 음주입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서구 유럽 같은 데는 하부 식도, 식도의 아래쪽에서 오랜 식도 역류로 생기는 발해식도라는 게 발생을 하고, 거기서 암이 생기는 선암이라는 병이 주로 생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지속적으로 식도에 상처를 입히는 뭐 너무 뜨거운 음료를 뭐 계속 먹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질환들, 오랜 동안 지속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 뭐 식도 이완 불능증, 플렁어빈슨 증후군, 이런 것들이 오래 식도에 자극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식도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술, 담배가 사실 주 원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방금 또 뜨거운 국물 같은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또 한국 사람은 뜨거운 찌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네네. 이게 식도암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드시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이제 커피나 뜨거운 국이나 또는 뜨거운 차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거 자체보다는 이걸 식혀서 먹지 않고 뜨거운 채로 드시는 습관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식도의 손상이 반복되고, 이것 때문에 식도암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주로 남미에서 주로 애용되던 마테차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마테차 소비 지역에서 식도암 발병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마테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뜨거운 음료를 계속 드시는 그 습관이 문제인 거다라고 결론을 내고, 현재는 국제암연구소에서 2018년에 발표하기를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와 식도암의 발병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나오는 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뜨겁게 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식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식도암이 발병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한두 번 뜨겁게 드신다고 해서 바로 암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뜨거운 국물은 좀 식혀서 드시는 습관에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또 식도암이 진단되면 기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좀 치료를 달리할 텐데요. 치료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식도암도 다른 암들처럼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 암의 크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파고들었냐에 따라서 기수를 좀 나누기도 하고요. 또 주위에 림프절로 전이 또 다른 장기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가지고 병기를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식도 점막에만 딱 있고 다른 데 더 이상 퍼지지 않은 아주 초기 1기 식도암 같은 경우는 수술 같은 거 하지 않고요. 내시경 시술만 가지고도 암 조직을 제거하고 그걸로 충분히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1기 식도암이라고 분류를 해도 이제 림프절의 전이가 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조금 진행해서 2기나 3기처럼 진행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게 2기, 3기에는 수술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그 이어서 수술하는 게 완치율이나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위에 있는 주요한 장기에 침범을 해서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수술 안 될 테니까 고농도에 동시에 항암 방사선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혹시 다른 장기에 이미 전이가 있다면 항암 화학요법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술은 많은 분들이 암 조직만 제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암이 발생한 식도를 가능한 길게 제거를 하고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같이 제거해서 재발의 위험성을 줄이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식도를 제거했으니까 밥을 못 먹을까 걱정하시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 몸속에 있는 위, 대장, 소장 등을 이용해서 통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암 덩어리 조직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식도를 좀 길게 제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장기, 그러니까 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통로는 만들어준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식도암 말기로 가면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식도암도 이제 식도에 국한돼 있거나 뭐 주위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다른 장기로도 전이할 수 있죠. 그래서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식도암의 상대 생존율,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상대 생존율은 한 4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93년에는 14%였으니까요.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병기별로 구분을 해보면 딴 데 퍼져 있지 않고 식도에 딱 국한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생존율이 한 70%가 넘어가는데요. 원격전이 다른 데 퍼져 있는 경우에는 한 7%밖에 안 되니까 뭐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겠고요. 혹시 생긴다 하더라도 빨리 발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다른 암들처럼 전이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요. 식도암에 걸리는 원인 중에서 또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도 있을까요?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식도암의 특정한 원인이다 이렇게 알려진 바는 사실 없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습관에 따라서 발병하는 패턴이 좀 달라지는 거 봐서는 뭐 만약에 가족 내 식도암이 발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유전성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연관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 국민들이 사실 가장 많이 알고 또 고통을 받는 식도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이 아닐까 싶은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오래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발해식도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긴 발해식도에서 식도암이 생기는 게 주요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제일 흔한 거는 흡연, 음주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역류성 식도염이 뭐 비록 발해식도로 진행해가지고 암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식도염이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괜찮아 이러고 사는 것보다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식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나 또 예방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방이니까 당연히 원인을 피해야 되겠죠. 그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식도암의 제일 큰 원인은 술, 담배니까 금연, 금주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혹시라도 뭐 비만과 동반된 식도 역류 질환이 있다면 조금 교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 60대에 아까 많이 발병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음주나 흡연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흡연과 음주는 모든 질병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먹는 즐거움을 계속 오래오래 느끼려면 금연 금주하시고 또 주기적인 내시경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장 이종목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 위기를 다루는 현재 언론 보도 행태가 문제 해결보다는 부정과 회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로잔대 연구팀은 2020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 논문 5만여 편을 분석하고 어떤 논문이 언론의 기사로 다뤄졌는지 조사한 결과 언론은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사라지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광범위한 장기 전망이나 특정 지역에 한정된 피해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언론의 접근 방식으로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보도에 노출되면 직접 우려를 느끼지 않고 그 정보를 피상적으로 넘겨버리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배터리 없이도 실시간으로 심혈관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무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권경하 교수팀은 무선 통신과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이용해서 심혈관 내에서 배터리 없이도 실시간으로 압력과 유속,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식형 무선 측정 심혈관 임플란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임플란트 기기를 돼지의 폐동맥과 양의 대동맥, 좌심실에 이식한 결과 기존 임상 기기와 비교해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측정된 데이터를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 앱에 전송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사전 위험 예측과 수술 후 관리 등에 활용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첨단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뇌 연구 선도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뇌 연구 계획을 마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 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연구개발 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해 뇌과학 기술 수준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도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과학의 달을 맞아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서 제1회 과학신기전을 개최합니다. 과학신기전은 과학관과 혁신기업이 협력해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전으로 올해는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제품 5개가 전시됩니다. 전시 제품은 아이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인공지능 토이 카티를 비롯해서 세계 최초 공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GK보팅, 온도 실감 기술이 접목된 VR 소방 안전 슈트 등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 내 과학기술관 전시품 개발센터 쇼룸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 극도로 마른 이른바 뼈말라 등이 유행하면서 단식이나 다이어트 약 복용 등으로 무작정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엔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여서 이런 부적절한 방식의 체중 감량이 더 큰 화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 조절 등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